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진짜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모모 시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스피커,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은 물론 자동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이것.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요새 진짜 AI 없는 제품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AI 시대가 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만약 누군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거 공포스럽긴 해요. 인공지능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끔찍한 인간 청소를 자행하는 세상,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영화는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액션처럼 그려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영화죠. 네. 그런데 사실상 인공지능 무기는 미래가 아닌 현 시대에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정찰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무섭다.
이 무기가 무인으로 사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군사 강국 미국에서는 신형 장거리 대한 미사일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이 미사일은 적 함정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격 목표가 바뀌거나 적국의 요격 미사일을 피해야 될 경우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비행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로봇 플랫폼 M을 시리아 내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중동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IS 소탕 작전을 벌일 때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지금 벌써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우려가 꼭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7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본인의 SNS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핵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올리며 경고를 했고요. 더불어 116명의 AI 로봇 기업 대표와 살상용 로봇 무기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도 인공지능이 인명을 살상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무기 경쟁은 곧 인류 파멸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게돈 19, 11위 공개합니다. 만약 모모가 멈춘다면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뭐죠? 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데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나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7위를 공개합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 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한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역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네. 수도 아니,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물.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삼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삼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 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은 더 파괴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한두 뭐 마리도 아니고? TB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섭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그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인간이 우주에 쏘아 올린 재앙.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돌고래의 비극.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네.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그랬겠죠.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의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영문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잿더미가 된 지구의 허파.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지 정말.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무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일이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은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 1998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뭐야?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 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태아,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 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 해요, 그래?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거예요.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 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아,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읽은 자들의 충격 예언. 과연 올해는 또 더 먼 미래에는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위부터 공개합니다. 과학 소설가가 쏘아올린 예언. 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 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응.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쥘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8일을 공개합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한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 보건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자,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인류 대재앙을 예언한 모모. 2001년 9월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무려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 두 테러 그 카드랑 완전 똑같은데? 일각에서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를 예언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카드라니 무슨 카드 말하는 거죠? 카드 보세요. 뭐가 카드야? 왼쪽이 카드죠. 불길 모양까지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렇죠. 약간 소름이다, 이거. 이 카드의 정체는요. 테러 발생 6년 전인 1995년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이 출시한 보드게임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브 잭슨은요. 이 카드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가 이걸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이게 사진 뭐야. 모습이. 자, 그런데 일명 일루미나티 카드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고 또 있어? 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런데 그것 또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의 균열이 생긴 모습이 말이죠. 마이 갓. 야, 전 세계에 어마어마했던 사건 사고는 다 여기 담겨 있네. 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추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 만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 박쥐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우한에 저 도움 건물 있었어요? 난 그게 놀라운데. 그리고 저게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쥐가 원인일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개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미래를 본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러와 환경재난, 바이러스 등을 퍼뜨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벌써? 한 시계탑이 기울어지면서 5명의 사람이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시계탑과 흡사하고요. 게다가 5명이 입은 옷의 색깔이 청색과 황색, 흑색, 녹색, 적색. 뭐가 떠오르죠? 오갱기. 이에 누리꾼들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정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나머지 다른 카드 좀 줘봐요. 또 뭐 있나 보게. 딴 카드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다 보자. 어. 갖고 와봐요 좀. 예. 갖고 와. 취재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돈 쓰지 않습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8위 공개합니다.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토.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잖아요. 난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마이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아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세계의 미래를 읽는 남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가는 단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로 말할 것 같으면 2012년 미국의 곡물 파동, 그리고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언해 큰 화제를 모은 예언가인데요. 어우, 아주 굵직한 것도 맞췄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2019년판 예언이 또다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인의 너튜브를 통해 예언한 내용. In Australia, I felt as if they're going to have some bushfires, and I felt this was an exceptionally big bushfi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put out. 저거 맞췄네. 호주 산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돼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산불. 호주 산불이 발생할 것을 파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영국에 큰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맞어요?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 수백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머. 영국 홍수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한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밀 문서를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된 줄리안 어산지가 7년 만에 체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적중, 그리고 또 적중. 그가 예고한 일들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석준 씨, 예.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 너튜브 영상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너튜브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판 예언을 세상에 또 공개했는데요. 이분 어떻게 예언했네요? 궁금하다. But I do feel that Trump will be re-elected. But also, environmentally, we're going to get continued hurricanes, fires, earthquakes, and I feel some of these things will become a pressure upon 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재선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네요. 재선이 될 것 같다도 아니고 재선된다. 네.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갈등은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사우디 유전시설이 드론 폭격 당했을 때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을 거다. 이게 있었고. 조짐이 안 좋죠.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의 예언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우간다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 2000년 3월 17일 오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카누 응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우, 끔찍하다. 500여 명.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4일 카누응구의 인근 지역 부흥가에서 무려 153명의 시신 발견. 그리고 사흘 뒤 루가치에서는 155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열흘간 무려 900여 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에 900명. 당시 희생자들은 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십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십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어느 종교?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3월 21일 우간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 뭐야? 또 성인 시신 6구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종말을 예언한 양치기 소년?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4, 3, 2.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이 동네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요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오,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아,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이, 2060년입니다. 저기 써 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 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저걸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나 굉장히 궁금해.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줬어요.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당연하지.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꼽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상진이 오늘 날씨 알려주어. 이젠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저는 로봇 시스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추어 지난 1월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H사에서는요.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로봇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수천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소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인간의 표정을 감지해 62가지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어서요. 개인의 건강 체크,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ave a superpower. I can code.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읽는다는 거. 이 표정으로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 그 60...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는 점이지. 62가지 감정이면 저보다 감정이 많아요. 진짜로. 몇 가지 감정이 있죠? 2개 있죠. 녹화 끝나고 기쁨, 녹화 들을 때 화남.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의 대량 생산이 발표되자 소피아면 그때 그 로봇 아니야? 그래. 정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님? 소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유.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Don't destroy humans. 오. 저 약간 유머인가? 근데 저 말을 보고 나면 저 표정이 너무 무섭지 너무 웃으면서 않아요? 해요, 저걸. I will destroy 아무렇지도 않고. humans. 아니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저 역대 어떤 공포 영화보다 터미네이터 2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AI 소피아 인터뷰가 더 무서운 건요. 2015년 이미 러시아에서는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이 일상화됐고요. 현재 여전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살상용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해킹을 당해. 또 갑자기 오류가 난다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지구가 끝나는 날 19, 8위를 공개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이후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소년이 예언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질병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항공 운송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소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와, 어떻게 해? 이후 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예언한 이 인도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예언 당시 그의 나이 겨우 14살이었다. 중1 때. 어린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신의 재능을 가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신비로운 예언가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 때문인데 이미 10살 무렵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게다가 전 세계 최연소 점성가인 그는 태양계 행성을 기초로 한 점성학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and a lot of trouble also. So this time is 2020, December 21st, and also December 20th. And as I'm saying, there might be a second outbreak, or there might be a disaster more severe than this to happen starting from December 20th and ending March 31st. New viruses will come for these vaccines. Superbugs will come, and so many more new diseases will come.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나란히 설 것을 예측하며 2020년 12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것도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죠, 저 때는? From this evening, I must give the British people a very simple instruction. You must stay at home. 소년이 예언했던 12월 20일 바로 그날 영국과 인도에서 규모가 더 크고 전염성이 강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며 이게 딱 전날이야? 소년의 예언대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에도 계속된 소년의 예언. 그럼 이제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비롯한 전염병 사태, 경제 붕괴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년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실제로 소년의 예언 이후 2021년 6월 24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저것도 맞췄다고? 2021년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 발생. 코로나와 검은 곰팡이증까지 더해져 최악의 시기를 맞이한 인도의 상황까지 정확히 적중했다.
코로나19를 예언하며 전 세계 화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소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죠. 네. 자, 이 소년이 새로운 예언을 할 때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혹하게 만드는 영상. 너무 혹하는데요. 네. 저는 이미 뭐 또 설득이 됐는데. 네. 자,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영상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저 소년에 대한 뭐 기사도 보고 근데 네. 그때는 에이 얻어 걸렸겠지 그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혹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혹해요. 그것도 약간 PPT까지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요. 강연하듯이 네. 행성들의 움직임을 막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괜히 좀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성술로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아니, 너무 저희 셋만 집중하고 셋. 곽 작가님 표정이 너무 회의적인 표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너 그런 이야기까지 꼭 거기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냐? 직성? 직성이 풀리는 게 뭡니까? 뭐가 풀리는 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는 게 뭐가 풀리는 거예요? 직성? 직성이 뭐예요? 예? 뭐가 직성이에요? 어디부터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잔뜩 오늘 너무 예민하세요.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풍습 중에 직성복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뭐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하늘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패턴에 따라서 각자 자기 띠와 성별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관장하는 행성이 그 해에 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별자리 점 이런 거 보듯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무슨 띠니까 따져보면 수성이 나의 운명을 관장한다. 그러면 나의 직성이 수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직성이 화성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은 운이 되게 안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들은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아침 일찍 물을 떠가지고 뭐 그걸 놓고 뭐 빈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거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한 거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하늘의 행성들마다 띠와 성별에 따라서 그런 그 해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누가 그걸 믿습니까? 직성이 풀린다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뭔가 되게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뭐 행성들도 다 각자 뭐 어떤 신령이고 그것이 어떤 이런 뭐 마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근데 다 됐다고 칩시다. 큰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뭐 거대 운명에 바뀌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까이 있는 달이나 태양의 경우에도 뭐 일렬로 늘어설 때 밀물, 썰물 정도의 영향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행성들이 저렇게 늘어섰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올 거다. 저는 그 가정 자체부터가 뭐 별들에 일어나는 변화가 왜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일단 그 뭐 예측했던 게 코로나19를 예측했다고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게 정말 일치한 날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딱 그날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냐고요. 각 나라마다 온셋이 다르고 우리가 여러 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르고 맞아. 곡선이 달랐는데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 되고 또 목성과 토성의 대결합. 정말 그 행성의 배열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너무나 일차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소년의 말이 근거가 없다.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언이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주식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주식이 실제로 안 오르고 내가 어디 가서 충무로에 죽는다. 난 충무로에 절대 안 갈 거잖아요. 예언을 맞추려고 하면 제일 혹하다, 제일 혹해.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맞았네.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최대한 일어난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예언을 믿는 마음이 뭔가 나를 좀 속여줘.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언 같은 것을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것 같습니다. 설득된다. 오, 너무 설득됐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은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2003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치피스 교수에 의해 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수업에 참여한 80명의 학생에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시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 그리고 도시라는 핵심 단어가 들어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였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흔드는 불이 일어나리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근처의 탑들이 흔들리리라. 두 개의 커다란 바위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리라. 그러면 아레투사가 새로운 강을 붉게 물들이리라. 이후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를 읽은 첫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런던 대공습을 예언한 것인지 질문을 해봤는데, 같은 시를 읽고 서로 다른 질문을 받은 두 그룹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거 역시도 사람들은 대단하다.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질문에 따라서 그대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11이었을 것 같나요? 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런던이었을까요? 하면 런던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한 사람이 그 대답을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면 맞는 것 같아 하고 약간 현혹되는? 아니, 그리고 저게 딱 무슨 뭐 어디서 몇 날 며칠 뭐 위치 장소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는데, 먼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했던 첫 번째 그룹은 무려 68%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고, 런던 대공습을 질문한 두 번째 그룹은 61%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다. 진짜 의심하지 않네. 도대체 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예언했다고 대답한 것일까? 아까 존박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네. 질문대로 대답을 하게 되네요. 그죠? 런던 대공습은 1940년, 9.11 테러는 2001년, 시대와 장소, 규모까지 확연히 다른 사건인데 왜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가 점 보러 가거나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갈 때 용한 점쟁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상황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모호한 형태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Countries most susceptible to another wave of COVID-19 within this time frame, June 20th, 2021 to November 20th, 2021, November 21st, 2021, are going to be the UK, most of Europe, and several other countries which are boasting about their vaccination efforts, a lot more. USA and India also might be susceptible to another third wave, so we also need to be careful here.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용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껴맞춰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반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반엄. 시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는 PT 반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옥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야라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게 애매하고 되게 일반화된 말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는 내 상황인 것 같아, 이건 이거 같아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스스로 상상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터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실은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실제 통계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이 왔을 거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라도 맞는 것 같은 애가 예언을 하면 얘 말을 믿으면 내 불확실성에 조금 위안이 되니까 마음의 안정감은 생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좋아하고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좀 더 뭐 진지하게 정말로 뭔가를 꼭 맞추는 거, 미래의 일을 꼭 맞추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칙성.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네.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점성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 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하늘이 밝게 있는데 갑자기 쓱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고 순간적으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한기가 싹 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정확합니다.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립니다. 너무 이상한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떤 사람이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이 일식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일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겠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별들을 잘 관찰해서 행성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따져가지고 사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는 그렇고 네. 물리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률 제로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 제로? 제로니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로또 1등 명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이왕 살 바에는 그치 거기 가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게의 매출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도 거기서 확률이 높아지네. 올라가는 거죠.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과학자들의 예언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결국은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계학이다. 그렇지. 네, 데이터가 모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있는 데이터인지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또 의심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인도 소년이 어린 시절 점성술도 전공하고 그리고 고대 인도 미생물학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맞아, 10살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쩍었습니다. 아마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점성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학적인 부분을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비슷한 식의 인도 전통 사상에 따른 어떤 것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친숙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약간 풍수지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자신이 공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뭐 어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막상 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면 뭐 변변한 홈페이지가 없다라거나 뭐 홈페이지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떨렁 나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시면 뭐 졸업장 드립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학교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도의 뭐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다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